여러 사람에게 소리를 맞춰 박수를 쳐달라고 부탁하면 오래지 않아 전체가 박자를 맞춰 함께 박수 소리를 만들어낸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시간이 맞는 거다. 때맞음 현상을 동기화라고도 한다. 시간을 뜻하는 그리스어 크로노스의 앞에 같음을 뜻하는 접두어 syn을 붙여 영어로는 synchronization이라 부른다. 2017년부터 아티스틱 스위밍으로 종목 이름이 바뀐 싱크로나이즈드 스웨덴에서도 선수들의 때맞음을 중요하게 평가한다. 비폭력 저항 운동의 효율성을 주장하는 사람들과 만난 체노워스는 폭력성이 저항 운동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로 결심한다. 폭력적인 저항이 정치 정권의 정치 권력의 전복에 더 효과적이라는 자신의 처음 가설이 과거의 기록으로부터 확증될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말이다. 1900년부터 2006년 사이에 세계 곳곳에서 벌어진 시민 저항 운동 중 독재 정권을 전복시키거나 지역적인 민주화로 이어진 최소한 수천 명이 참여한 수백 건의 사례를 모았다. 저항의 폭력성과 저항운동의 성공 간 관계를 치밀하게 살펴보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비폭력 저항운동이 폭력적인 저항운동에 비해 무려 2배 이상의 성공률을 보였다. 참고로 테러 집단에 의한 저항운동의 성공률은 극히 낮다는 것이 다른 연구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구 정권이 폭압적인 방식으로 억압하는 사례들로 좁히면 비폭력 저항운동의 성공률은 무려 6배 이상이었다. 상전이 얼음은 온도를 올리면 녹아서 물이 된다. 물리학에서는 얼음, 물, 수증기 같은 물질의 거시적인 상태를 페이즈, 물질의 상이 변하는 것을 상전이 페이즈, 트랜지션이라고 한다. 낮은 온도에서 고체상에 있던 얼음은 온도가 올라가면 액체상인 물이 되고 온도가 계속 올라 끓는 점을 넘으면 기체상인 수증기가 된다. 고체 액체 그리고 액체 기체 사이에 2번의 상전이가 일어난다. 부의 치우침을 줄일 수 있을까? 재벌 총수라도 월급을 받지 않으면 근로소득 기준 최하위 빈자로 통계에 잡힌다. 심상정 의원실이 근로소득, 배당소득의 첨부니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근로소득이 일하고 받은 연봉이라면 배당소득은 주식의 형태로 축적한 재산에 비례한다. 둘 모두 경제 불평등의 정도를 볼 수 있는 자료지만 그 성격이 다르다. 경제 불평등을 살펴보려면 근로소득보다 배당소득이 더 낮다고 내가 판단하는 이유다. 근로소득 상위 10%가 차지한 비중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32% 정도로 큰 변화가 없었다. 한편 2016년 배당소득은 상위 10%가 약 94%를 차지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소득의 불평등보다 부의 불평등이 훨씬 더 심하다. 춤추며 생각 바꾸기. 얼마든지 가능한 일. 꿀벌 집단은 규모가 커지면 일부가 새로운 거처를 찾아 옮겨간다. 새로운 이주지를 결정할 때 꿀벌들은 놀라운 방법을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사방으로 흩어져 각자 이주 후보지를 물색하고는 현재의 거주지로 돌아와 다른 친구 꿀벌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춤으로 알린다. 가본 곳이 얼마나 먼지, 어느 방향으로 가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자기가 얼마나 마음에 들어 했는지도 동료 꿀벌들에게 춤을 춰 알린다. 흥미로운 점이 여럿 있다. 먼저 꿀벌들은 한 번에 서둘러 결정하지 않는다. 다른 곳을 가본 친구가 그곳이 좋았다고 알리면 내가 가던 곳이 충분히 좋더라도 다음에는 친구가 추천한 곳에도 슬쩍 가본다.
새로 방문한 곳이 자기가 처음 가본 곳보다 더 마음에 들면 고집 부리지 않고 마음을 바꿔 친구가 추천한 곳을 다른 친구들에게 알리는 춤의 대열에 합류한다. 이런 과정을 여러 번 거치면서 꿀벌들은 조금씩 함께 탐색하고 협의하고, 이런 현상을 보통 집단지성이라 부른다. 난 집단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획일적인 무언가가 떠올라 함께 지성으로 부르기를 제안한다. 꿀벌이 새로운 이주지를 결정하는 과정, 개미가 효율적으로 경로를 찾는 과정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집단보다는 당연히 함께란 단어와 훨씬 더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정치적인 의견의 양극화 현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 한쪽 의견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불만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같은 나라에 살아도 완전히 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처럼 동일한 사건에 대한 해석이 정반대인 경우도 부지기수다. 양당 체제인 미국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공화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상에서 제각각 같은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만 주로 소통한다고 한다. 다른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들과는 양쪽 모두 거의 접촉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다. 한번 떠올려보라.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술잔을 기울이거나 커피를 함께 마시는 친구들은 대개 정치적 의견이 일치한다. 난 이처럼 단절된 소통이 두렵다. 서로 단절되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하고만 의견을 교환하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 자연히 옳다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잊지 마시라.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나를 보며 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을. 나는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단절은 의견 교환을 막아 미래의 상호 이해도 어려워진다. 난 우리 모두가 개미나 꿀벌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각이 다른 사람의 의견도 귀담아 듣고 그 의견이 옳다면 자신의 생각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을 때 우리 사회의 함께 지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까? 꿀벌에게 배울 점은 또 있다. 바로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모두가 춤을 추며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거다.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는 바로 모두가 함께 참여하는 축제의 장이다. 나는 과학자다. 물리학자인 나는 물리학이라는 사고체계 안에서 가끔은 엉뚱한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다른 과학자에게 알린다. 논문을 통해 지면으로 혹은 학술대회에 참석해 직접적인 대면 접촉의 형태로 다른 동료 과학자를 만난다. 이처럼 논문과학회는 과학자가 학계에서 소통하며 존재하는 두 방식이다. 과학자도 사람인 이상 소통을 원한다. 다른 사람보다 먼저 무언가를 새로 알게 되면 소속 집단에 자꾸 알리고 싶은 것은 과학자뿐 아니라 사회적 동물로서의 우리 인간의 모두의 속성이리라. 얘들아, 저쪽에 갔더니 산딸기가 잔뜩 있더라 하고 친구들에게 알려주려 후다닥 달려오는 아이와 다르지 않은 마음이다. 게으른 개미도 필요하다. 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는 모두가 아는 동화다. 쉴 새 없이 먹이를 물어 나르는 개미들을 보면 누구나 개미는 정말 부지런한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섣부른 생각이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개미집 안에서 빈둥거리는 개미가 눈에 보일 리 없기 때문이다. 개미 집단 전체의 모든 일개미가 과연 하나같이 부지런할까? 최근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이 흥미롭다. 부지런한 개미가 물론 많지만 아무 일도 안 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개미도 그에 못지않게 정말 많다는 관찰 결과다.
평균 65마리 정도로 구성된 20개의 개미 집단에 관한 관찰에서 각 집단의 40% 정도의 개미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알려졌다. 논문에서 시도된 실험이 재밌다. 부지런한 개미를 집단에서 덜어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그리고 거꾸로 게으른 개미를 집단에서 덜어내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실험했다. 실험의 결과도 흥미롭다. 부지런한 개미 중 20%를 덜어내면 그 전에 게으름을 부렸던 개미 중 일부가 일주일 안에 일을 시작해 부지런해진다. 즉, 게으른 개미는 전체 개미 집단에서 일종의 예비 노동력의 역할을 한다는 결론이다. 거꾸로 게으른 개미를 집단에서 덜어내면 어떤 일이 생길까? 흥미롭게도 게으른 개미가 줄어든다고 해서 부지런한 개미가 게을러지지는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 개미 집단의 전체를 위한 작업의 양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할 수 있는 결과다. 실제 노동에 투입될 개미의 개체수를 개미 집단 전체는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는 놀라운 결론이다. 한국에서 기쁜 일, 스웨덴에서 슬픈 일. 벌써 20년 전 일이다. 만 30의 아내와 둘이 스웨덴의 작은 도시 우메오에 갔다. 5해를 보내고는 가족이 넷이 되어 돌아왔다. 우메오 대학교의 로고를 보면 건물 모양 안에 술록 3마리가 있다. 학교 주변에 대학생보다 술록이 더 많아서 그렇다나 농담이라며 해준 말이지만 어쩌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것이 함정. 그곳에서의 생활이 모두 좋았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다. 그래도 이렇게 살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배웠다. 그리고 정말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보았다. 연구원으로 처음 출근하던 날이 떠오른다. 스웨덴에서는 모든 학교나 관공서 그리고 회사에서 오전, 오후 하루 2번 커피나 차를 마시며 간단한 닭과 함께 30분 정도 수다를 떠는 피카를 가진다. 정말로 어디서나 말이다. 병원에서도 심지어 유치원에서도 물리학과의 모든 교수, 연구원, 사무원, 대학원생 그리고 청소하시는 분 모두가 피카에 온다. 화제는 버섯 따기였다. 사람들 얘기를 듣다가 버섯을 딸 수 있는 숲에 가려면 어떻게 가야 하냐고 물었다. 피카룸에 있는 사람들 모두가 크게 웃었다. 그리고 내게 해준 말은 그냥 아무 방향이나 택해서 똑바로 걸어가라 라는 것이었다. 내 질문에 왜 사람들이 웃었는지를 깨닫는 데는 채 일주일도 걸리지 않았다. 정말 어디든 잠시 걸어가면 숲이 나왔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사유지라도 땅의 소유자는 버섯이나 산딸기를 따는 사람들을 막을 수 없게 되어 있다. 법으로 말이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한 사람의 소유일 수 없다는 철학이다. 스웨덴의 언어는 같은 북유럽의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그리고 덴마크의 언어와는 많이 비슷하지만 어쨌든 영어와는 무척 다르다. 피카룸에서의 대화는 당연히 스웨덴 사람들끼리는 스웨덴어로 한다. 그러다 나와 같은 외국인이 끼면 대부분 자연스럽게 영어를 쓴다. 스웨덴어를 배우기 위해서는 스웨덴에 오면 안 된다는 농담도 있다. 당신이 스웨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자마자 모두가 영어로만 얘기할 테니까. 한동안 노력을 해보긴 했지만 한국인이 거의 없는 곳에서 5년을 살면서도 스웨덴어를 제대로 배우진 못했다. 핑계이긴 하지만 사실 별로 불편하지는 않았다. 생태계가 유지되려면 종 다양성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생태학의 상식이다. 환경오염이 극심한 하천 생태계에서 각 생물종이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를 분석하면
우리나라 영화 시장과 같은 극심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볼 수 있다. 끔찍할 정도로 오염된 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생물종은 엄청난 개체수를 보여주지만 오염을 버틸 수 없는 대부분의 여러 생물종의 개체수는 아주 작다. 아름다운 물리학에 관하여 우주에는 모두 1000억 개 정도의 은하가 있다. 우리가 사는 우리 은하는 특별할 것 하나 없는 1000억 개 중 하나일 뿐이다. 우리 지구가 뱅글뱅글 공전하고 있는 태양은 또 우리 은하의 수천억 개 별 중 특별할 것 하나 없는 변방의 한 별일 뿐이다. 여름에 멀리 교회에 나가 맑은 밤하늘을 쳐다보면 하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은하수를 볼 수 있다. 원반 모양인 우리 은하를 납작한 면을 따라 옆에서 보면 당연히 별이 많아 밝아 보이고 이게 바로 여름 하늘의 멋진 은하수다. 우리 눈에 막 들어온 은하수 별 하나의 빛은 그 빛이 막 별에서 출발했을 때 우리 조상은 아직 석기 시대에 살고 있었다. 맑은 가을날 밤 맨눈으로도 보이는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 지구에서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다. 지금 막 우리 눈에 닿은 안드로메다의 희뿌연 빛이 그곳을 떠날 때 우리 선조 유인원은 땅을 딛고 막 서서 걷기 시작했으리라. 티라노사우루스가 살았던 때부터 지금까지의 시간 동안 우리 태양계는 은하 중심을 둘러 기껏해야 공전 궤도의 4분의 1 정도만 움직였을 뿐이다. 우리 모두는 우리 은하의 1년 중 한 4초쯤 살다가 가는 셈이다. 공간적인 면에서나 시간적인 면에서나 우리는 정말로 티끌과 같다. 필자의 어린 시절 커서 과학자의 길을 걷겠다고 마음먹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바로 이 등골이 오싹해지는 우주에 대한 경외심이었다. 깜깜한 밤하늘에 보이는 예쁜 별빛과 나 사이에 가로놓인 상상도 못할 규모의 허공의 막막함에 대한 인식은 어린 마음에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 그리고 이어진 깨달음은 우리 인간, 정말 티끌과 같이 작디 작고 하잘것없는 인간이 오로지 이성의 힘만으로 우주에 대해 일정 수준의 이해에 도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티끌이라는 것도 놀라운데 그 티끌이 광대한 우주 안에서 자신이 어떤 티끌이라는 것을 오직 지성의 힘만으로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은 어린 마음의 엄청난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철학자 칸트, 임마누엘 칸트에 의하면 물리학은 선험적이면서 동시에 종합적인 학문이다. 물리학의 보편 타당성은 그 선험성에서, 물리학의 확장 가능성은 그 종합적 성격에서 나온다는 것이다. 선험적 종합 판단의 예로 칸트는 형이상학과 함께 물리학을 꼽는다. 그는 또 형이상학은 이성의 체계가 아니라 이성의 한계에 대한 학문이라는 멋진 말도 있다. 필자가 존경하는 물리학자 김두철은 한 강연에서 현대과학의 역사는 과학 자체가 지닌 한계의 발견의 역사라고 했다. 물리학과 철학은 사회의 경계에서 쌍생성, peer creation 하는 걸까? 내 삶의 동력은 물론 가족이다. 내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언제나 예쁜 두 딸에게도 깊은 고마움을 전한다. 그리고 우리 집 강아지 콩이에게도. 관계과 김범준.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